대형 강남병원 응급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이었어요. 맹장염으로 들어온 강무철 노인은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심정지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모니터에 빨간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의료진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회복실은 긴장으로 숨이 막혔지요. 하지만 가족들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답니다. 병원 로비의 플라스틱 의자에 흩어져 앉은 채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것은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차가운 계산이었어요. 장남 강준혁은 스마트폰으로 농협 통장 앱을 들여다보며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손가락이 불안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아버지 걱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지요. 수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강준혁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차피 나이가 나이인데 뭘 기대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걱정 대신 차가운 현실론만이 배어 있었지요. 딸 강소라는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왔지만 병원 복도에 앉아서도 여전히 명품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녀 역시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아버지 명의 여의도 오피스텔의 시세 변동을 체크하고 있었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줄 때마다 가족들은 일시적으로 긴장했지만 금세 다시 각자의 계산에 몰두했어요. 응급실 대기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주식시장의 등락을 지켜보는 투자자들 같았답니다. 장남 강준혁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증여를 받았기에 병원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2년 전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살 때 아버지가 농협 정기예금을 중도해지에서 준 15억 원, 지난해 사업 자금으로 받은 10억 원, 그리고 올해 초 주식 투자 실패를 메우기 위해 받은 5억 원까지 통장 거래 내역서와 ATM 출금 내역이 그의 현황을 증명했지요. 하지만 강준혁은 그 모든 돈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인 며느리는 시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돈 많은 건 알겠는데 왜 우리가 병원에서 밤새 기다려야 해? 며느리가 투덜거렸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답니다. 어차피 간병인 쓸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할 일도 아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돈으로 강남 청담동에서 요가 수업을 받고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들였지만 정작 병원에는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ATM기와 다를 바 없었답니다. 장남 강준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주식 이야기에 열중했답니다. 아버지 병원비야. 보험으로 다 커버되니까 걱정 없어. 그의 말에는 아무런 걱정이나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딸 강소라는 강남에서의 체면을 더 중시했기에 병문안은 명목상만 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병원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효녀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배경일 뿐이었지요. 아빠,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대신 좋은 간병인 구해드릴게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은 돈으로 해결하니까
신경 끄겠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들에게 병원은 한낱 귀찮은 장소였어요.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상속받을 재산 목록을 계산하는 일이 더 중요했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강무철 노인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답니다. 하지만 깨어난 노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지요. 간호사 김소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한때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강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답니다. 고맙소.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환자 앞에서 가족들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강준혁은 하루 한 번 들러서 5분 정도 인사만 하고 갔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그의 말은 항상 변명으로 끝났어요.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이었답니다. 아버님, 전 애들 학원 픽업 때문에 바빠서요. 간병인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녀는 아예 병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복도에서 소리만 질렀어요. 병실 안에서도 그녀의 큰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딸 강소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저도 애들 방학 캠프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녀 역시 병문안을 변명의 연속으로 채웠답니다. 강무철은 가족들의 이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침대 옆 서랍을 더듬고 있었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병실은 대부분의 시간 조용했어요.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강준혁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루 8시간 간병인만이 노인을 돌보았답니다. 하루 3끼 식사와 약물 복용 기록은 제때 채워지지 않았고 간병인도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갔어요. 할아버지, 오늘 아드님 안 오셨네요? 간병인 박 씨가 물었을 때 강무철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이미 며칠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간병인은 정해진 시간에만 나타나서 정해진 일만 하고 영수증만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강무철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한강이 보이는 병실 창가에서 그는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돈,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온 냉담함을 차례차례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사온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선물일 뿐이었어요. 정작 노인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였지만 가족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병상 옆 작은 가죽 가방 속에서 강무철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2년 전 서초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둔 문서들, 한국신탁은행에 맡겨둔 신탁 약정서 초안,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적어놓은 상세한 메모들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농협중앙의 여의도 지점에서 발급받은 정기예금 가입증서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조건부 신탁의 형태로 설정되어 있었답니다. 수익자는 변경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증여세 신고 서류의 사본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조건부 증여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국세청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였지만 세부 조건은 별도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었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장남 강준혁 증여 30억, 조건, 매월 안부 확인 및 병문안. 미준수 씨 환수 조항 발동 가능. 딸 강소라 증여 20억, 조건, 주 2회 이상 방문. 미준수 씨 상속분 조정. 그의 메모에는 각 자녀가 받은 돈의 정확한 내역과 함께 그들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강무철은 서류를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답니다. 회장님, 이제 때가 된 것 같군요. 오후 3시경 이도훈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서초구에서 가족법과 상속 전문으로 20년간 일해온 베테랑 변호사였답니다. 그는 유언장과 신탁, 위임장 관련 절차에 능숙했고 특히 복잡한 가족 분쟁을 다루는데 경험이 많았어요. 강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이도훈의 인사에 강무철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덕분에 정신이 말똥말똥해졌어요. 그동안 흐릿하게 보던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이도훈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건 이제 진행하시겠습니까? 강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돈 받았다고 부모는 개무시하는 것들, 법으로 따질 수 있는 건 다 따져봐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단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도훈은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선 서초법원에서 증여 취소 소송 가능성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 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화면에 법률 조항들을 띄우며 계속했답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니 조건부 증여로 신고되어 있어서 조건 위반 시 환수가 가능합니다. 강무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농협 거래 내역서부터 다시 정리해보죠. 정기예금 중도해지 기록, 대여금 명목의 이체 내역, 그리고 사채 상환 표시들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도훈은 공증과 거래 내역서 확보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답니다. 무엇보다 김소희 간호사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과정에서의 가족들 태도를 증언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강무철은 이도훈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농협 여의도 지점 통장과 한국투자증권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집요하게 검토했어요.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이 A사 용지 50여 장에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답니다. 첫 번째 발견은 2022년 8월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기록이었어요. 원래 5년 만기로 가입한 15억 원짜리 정기예금을 강준혁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중도해지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은행 메모란에는 대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 보세요. 강무철이 손가락으로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대여금으로 표시해놓고 나중에 증여세 신고할 때는 증여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작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2023년 3월의 대량 주식 매도 기록이었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우량주 1000주씩을 매도해서 총 10억 원을 현금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 돈은 강준혁의 사업 자금으로 이체되었지만 사채 상환 명목으로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이도훈은 이 내역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설명했어요.
이 거래들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포탈 의혹도 제기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래, 명목이 다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신탁 설정 기록이었답니다. 2021년에 한국신탁은행에 설정한 100억 원 규모의 가족신탁에서 수익자 변경, 권한이 강무철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조항만으로도 언제든지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도훈의 설명에 강무철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는 김소희 간호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수술 과정에서 가족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목격한 그녀의 증언이 필요했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강준혁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문병이 아니라 퇴원 후 요양원 알아보기였답니다. 며느리는 병실 문 앞에서부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않아?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 안까지 다 들렸답니다. 강무철은 침대에 누워서 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기분을 생각해서 기분이 밥 먹여주나?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답니다. 병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강무철을 보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병원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좋은 요양원 알아봤는데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녀의 말투에는 배려가 아니라 귀찮음이 가득했답니다. 우리도 애들 학원비, 생활비로 빠듯해서요. 매일 병원 오기도 힘들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심지어 그녀는 강무철 앞에서 휴대폰으로 요양원 전화를 걸기까지 했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분당에 있는 요양원이죠? 78세 남자분인데 보험 적용되는 방 있나요? 그녀는 강무철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서 나가는 길에도 며느리의 불만은 계속됐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이미 돈도 다 받았는데. 그녀는 강준혁에게 투덜거리며 병원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답니다. 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인 테이블 사진이었어요. 병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화려한 일상이었지요. 그 모습은 가족들 사이에 더 큰 균열을 만들었고 강무철은 그 무시를 마음속 깊이 새겼답니다.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 김소희는 그날 밤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무철의 수술이 위험했던 순간 가족들이 보인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답니다. 보통 환자 가족들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의료진에게 계속 상황을 묻곤 하는데 강무철의 가족들은 달랐어요. 김소희는 그날의 기록을 자신의 개인 수첩에 메모해 두었답니다. 환자 가족들, 수술 중 휴대폰만 보며 재산 관련 대화, 특히 며느리의 요양원 전화 상담. 간호사로서 15년 경력 동안 이런 가족은 처음 봤다고 나중에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또한 그녀는 수술 기록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답니다. 강무철의 맹장염은 단순한 급성 맹장염이 아니라 복막염으로 진행된 상태였는데 초기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흔적이 있었어요. 만약 가족들이 조금 더 빨리 병원에 데려왔다면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이미 6시간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던데
김소희는 의료진 회의에서 이 점을 언급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가족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김소희는 양심상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답니다. 병원 내부의 압박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강무철의 끈질긴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정말 가족들이 그렇게 행동했나요?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강무철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답니다. 소희 간호사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날 밤 가족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이에요. 그때는 김소희가 보유한 그날의 메모와 개인적 기록이 향후 법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답니다. 강무철은 이도훈 변호사와 함께 이미 설정해둔 가족 신탁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한국신탁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설정한 이 신탁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가족 신탁 같았지만 내부에는 정교한 장치들이 숨어 있었답니다. 신탁 계약서 제17조에 명시된 수익자 변경 조건이 핵심이었어요.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3개월 이상 소홀히 할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답니다. 이 조항을 발동해서 수익자 지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강무철 자신과 이도훈 변호사에게 부여할 수 있었어요. 이 조항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도훈이 신탁 계약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현재 수익자로 지정된 강준혁 씨와 강소라 씨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요. 강무철은 즉시 한국신탁은행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강무철입니다. 가족 신탁 조건 변경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신탁 담당 박 과장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답했어요. 신탁 수탁자와 은행 측의 협조를 받아 예금과 증권 계좌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시작했답니다. 강준혁과 강소라가 평소 자유롭게 사용하던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 접근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히 증여받았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갑자기 계좌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했답니다. ATM에서 카드가 막히고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거부되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일주일 후 이도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지난 3년간의 모든 장부와 거래 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일부 증여는 형식적으로는 증여이지만 실상은 대여나 명의신탁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답니다. 이것 보세요. 이도훈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강준혁 씨에게 준 30억 중에서 15억은 농협거래 내역서상 가족 대여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증여세 신고할 때는 증여로 바뀌었어요. 더 중요한 발견은 강소라에게 준 20억 원이었답니다. 이 돈은 여의도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사용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권이 여전히 강무철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사용권만 딸에게 준 것이었답니다. 이건 명의 신탁이에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회장님 재산입니다. 이도훈의 설명에 강무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정확히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이도훈은 서류상 허점을 근거로 법적 반환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제556조 증여 취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이 소식이 강준혁과 강소라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급격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강준혁은 급하게 세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갔고 강소라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럴 수 있나? 강소라가 강준혁에게 전화로 물었을 때 강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가능하다는군. 우리가 편하게 사용한 돈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이 그동안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법적 위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답니다. 며느리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그녀가 은근슬쩍 처리했던 카드 결제와 자금 이동 내역이 모두 거래 내역서에 남아 있었답니다. 특히 시아버지 명의 카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쇼핑을 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도훈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강남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500만 원.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300만 원. 압구정 미용실에서 150만 원. 모두 회장님 카드로 결제했네요. 더 가관인 것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이체한 기록이었답니다. 총 36개월간 7,200만 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강준혁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내를 제지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아버지 돈 많으니까 괜찮아라며 방관했어요. 그는 이미 집안 운영비로 쓰여진 돈을 당연한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영수증과 통장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여자, 진짜 뻔뻔해. 김소희 간호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얼거렸어요. 병원에서도 그렇더니 집에서는 아예 도둑질 수준이네. 이도우는 그 내역을 정리해서 횡령 및 위임장 남용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명의도용에 횡령까지 겹치니까요. 며느리는 아직 자신이 법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여전히 강남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며 SNS에 사치스러운 일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증거들이 곧 법정에서 그녀를 올가맬 올가미가 될 것이었답니다. 김소희의 진술과 수술 기록의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병원 측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강남 대형병원으로서는 의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렸답니다. 특히 환자 가족의 간병 소홀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병원 의료진은 내부 감사와 의료 감정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조사관이 파견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병원장은 급하게 의료진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이 건은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김소희는 이미 강무철 편에 서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자 병원 측은 합의를 제안했답니다. 환자분께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렸지만 가족분들께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무철은 합의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의료 분쟁보다는 가족들의 행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답니다. 병원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고 우선 가족들부터 정리하겠어요. 그는 의료 분쟁을 하나의 카드로 남겨두고 우선 가족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병원 측의 합의 제안은 가족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이도훈은 친분 있는 지역신문 기자에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어요. 서초구 지역신문인 서초타임즈의 사회부 기자 정민호였답니다. 그는 가족 분쟁과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경험이 많은 베테랑 기자였어요. 재산 증여 후 간병태만 고령자 홀대 논란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가 먼저 지역신문에 실렸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강남 지역의 부유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기사가 온라인으로 퍼지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강남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며느리의 SNS 계정이 화제가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는 내팽개쳐두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대조적으로 부각되었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돈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강남 지역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며느리의 신원이 거의 특정되고 있었답니다. 강준혁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까지 이 소식에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강 대표, 요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 혹시 강 대표님 집안 이야기 아니에요? 동업자들의 은근한 질문에 강준혁은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공적 수치심은 그들의 일상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어요. 강남 지역 사회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그들에게 이런 여론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답니다. 마침내 이도훈은 서초 법원에 증여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어요. 사건 번호 2025-2345로 등록된 이 소송은 총 50억 원 규모의 증여 취소를 요구하는 대형 민사소송이었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방대했어요. 김소희 간호사의 진술서,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 공증된 신탁 약정서, 그리고 강무철이 직접 작성한 상세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법리적 근거도 명확했어요. 민법 제556조에 따른 수증자의 배은망덕으로 인한 증여 취소, 제748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 변경 등이 동시에 제기되었답니다. 부당한 영향과 기망에 의한 증여는 당연히 취소의 대상입니다. 이도훈이 소장을 작성하며 설명했어요. 특히 수증자들이 증여 조건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는 가정법원에서 가족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김영수 부장판사가 배정되었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로 이런 복잡한 가족 재산 분쟁을 여러 번 다룬 경험이 있었어요.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강준혁과 강소라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발송되었답니다. 재판은 2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소송 절차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법정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거야? 강소라가 강준혁에게 다급하게 물었을 때 강준혁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적이었답니다. 변호사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 거야. 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것 같고. 법적 공방이 시작되자 그동안 겉으로는 단합해 보였던 장남과 딸 사이에도 큰 균열이 생겼어요. 누가 얼마를 받았고 누가 더 많이 썼는지
서로 의심하고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오빠가 30억이나 받았으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 강소라가 강준혁을 비난했을 때 강준혁은 반박했어요. 너도 20억에 오피스텔까지 받았잖아. 게다가 매달 용돈도 받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답니다. 나는 그냥 남편 따라한 것뿐이야. 아버님 돈 쓴 것도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한 거고. 하지만 그녀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7천만 원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기 시작했답니다. 강준혁은 강남구의 대형 로펌에, 강소라는 서초구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했어요. 변호사비만 해도 각자 수천만 원씩 들어갈 상황이었답니다. 이러다가 변호사비로 다 날리겠어. 강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강소라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오빠가 다 처리해. 어차피 오빠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가족의 내부 갈등은 이제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답니다. 법정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강무철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족이 분열되고 있었답니다. 재판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강무철은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병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금고에서 몇 년 전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와 공증된 녹취 파일을 꺼낸 것이었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작성한 편지였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이 편지에는 중요한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본인이 자녀들에게 하는 증여는 모두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며 해당 목적이 위반될 경우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019년에 녹음한 가족 대화가 CD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공증사무소에서 진정성을 확인받은 증거였답니다. 그 녹취에는 강준혁과 며느리가 아버지 몰래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 주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간병이나 그런 거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며느리의 목소리였답니다. 강준혁이 답했어요. 그때 되면 요양원 보내면 돼. 어차피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 녹취 파일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자녀들이 처음부터 부양 의무를 회피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답니다. 이 자료들이면 완승입니다. 이도훈이 녹취 파일을 들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대방 변호사들도 이런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강무철은 그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재판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이런 치밀한 증거를 준비한 사례는 드물었거든요. 드디어 서초 법원 대법정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이 가득 찼답니다. 50억 원 규모의 증여 취소 소송은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어요. 강무철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답니다. 반대편에는 강준혁과 강소라, 그리고 며느리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가족이 법정에서 적대적 관계로 마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호명하자 이도훈 변호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김소희 간호사의 증언이 낭독되었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병원비나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특히 피고 강준혁의 처는 요양원 전화 상담을 하며 환자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강준혁과 강소라는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특히 며느리는 자신의 SNS 사진들이 증거로 제출되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투영되었어요. 결정타는 공증된 녹취 파일이었답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와 강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 법정은 정적에 쌓였어요. 그때 되면 요양원 보내면 돼. 어차피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강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답니다. 재판부는 일부 증여를 즉시 취소하고 관련 계좌 동결을 명령했어요. 또한 국세청에 증여세 재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시했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증여 취소 사유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며느리의 SNS와 사치스러운 생활 사진들이 증거로 사용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일상이 도리어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 것이었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계좌 동결과 재산 보전 처분이 내려지자 강준혁과 강소라는 당장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강무철은 단순한 복수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답니다. 법정에서 승소한 다음 날 그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어요. 우선 회수한 재산 중 30억 원을 서초구 지역 장학재단에 즉시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진정한 효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그의 기부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어요.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는 독특한 조건을 달았답니다. 강준혁과 강소라가 향후 3년간 매월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고 매주 2회 이상 아버지를 돌보는 기록을 남길 때만 부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돈으로는 진심을 살 수 없다는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강무철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욱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어요. 횡령한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을 즉시 변제하도록 판결이 내려졌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도 지급 명령이 나왔답니다. 김소희 간호사에게는 정직한 증언에 대한 보상으로 1억 원의 장학금 신탁을 설정해 주었어요. 진실을 말해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김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사회적 평판으로 가해진 압박도 컸어요. 강남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들 가족의 이야기가 반면교사로 회자되었고 며느리는 결국 그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져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강준혁의 사업도 타격을 받았어요. 동업자들과 거래처에서 신뢰를 잃은 그는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야 했답니다. 아버지 돈에 의존했던 것이 독이 되었구나. 그제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후 강무철은 집 마당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온한 오후였답니다. 결말은 명확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가족은 재산 일부를 잃었고 무엇보다 명예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답니다. 강준혁과 강소라는 법원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주 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의문이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강준혁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답니다.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의 배상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녀는 앞으로 몇 년간 분할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강무철은 수첩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최소한 법과 제도를 이용해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는 있다는 것도 배웠다. 그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썼답니다. 진심을 외면한 자에게 재산은 돌아가지 않았다. 마음이 돈을 따르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게 만들 수 있었다. 김소희 간호사는 강무철로부터 받은 장학금으로 간호학 석사 과정에 진학했어요. 그녀는 가끔 병원을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답니다. 회장님 덕분에 진실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그녀의 말에 강무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도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얻었어요. 비슷한 가족 분쟁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의뢰가 늘어났답니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강준혁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해진 모습이었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강무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진심이라면 다행이야.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다. 법원에서 정한 대로 3년간 봉사활동도 하고 매주 2번씩 와서 이야기도 하자꾸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답니다. 무엇보다 너의 마음이 진짜 바뀌었는지 보자꾸나. 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준 마지막 기회였답니다. 강무철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했답니다. 그는 마지막 일기를 마저 썼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는 쓸모가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착취와 무시를 멈출 수 있었다. 돈은 결국 도구일 뿐이었고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강무철은 수첩을 덮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어서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돈은 인간관계의 잣대일 뿐이었고 법률 서류는 진심을 가려내는 거울이었답니다. 당장의 편의와 체면만을 택한 자들은 결국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어요. 법과 제도는 냉정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부당함을 바로잡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진심 없는 증여는 종이가 아니라 거울이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